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 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 국적자들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한국의 복수국적 제도와도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버니 모레노 연방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시민권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미국인이 다른 나라 국적을 보유할 경우 1년 내에 반드시 하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며 기한 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 유지가 충성심의 분열과 국가 이해관계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 국적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한인 복수 국적자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중 국적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현행 국적법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65세 이상 재외 동포에 대해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출생지가 미국과 같은 속지주의 국가일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을 놓친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출입국 절차는 물론 한국 내 부동산 보유, 상속, 금융거래 등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기존 법 체계, 시민권 박탈에 대한 헌법적 논쟁, 수백만 명의 이중 국적자 영향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있고 반대 의견도 상당하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취업비자 발급 심사가 더 강화됩니다. 연방정부가 각 지역 공간에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가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일 전 세계 재외 공간에 전문을 보내 H-1B 비자 신청자 및 신청자와 함께 미국을 방문할 가족의 이력서나 링크드인 프로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청자와 그 가족이 잘못된 허위 정보, 콘텐츠 관리, 팩트체크, 준법 관리, 온라인 안전 등의 활동을 포함한 분야에서 종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링크드인은 취업에 초점을 맞춘 SNS로 사용자들은 자기 이력서를 올리고 경력과 관련한 동향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국무부는 전문에서 만약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하는 표현에 대한 검열이나 검열 시도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됐다는 증거를 확인하면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모든 비자 신청자가 이 정책에 해당하지만 H-1B 비자 신청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관여한 SNS나 금융서비스 기업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자주 일을 하기 때문에 강화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의 경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출제 문항수가 많아진 것은 물론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어 예전보다 공부해야 할 것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뉴욕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USCIS의 시민권 시험 개정안을 살펴본 시험 준비반 강사들은 대체로 시험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권 시험 문제 은행은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무작위로 출제되는 20개 문항 중 12개 이상을 맞춰야 합니다. 현행 10개 문항 중 6개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시험은 신청자가 9개 이상 틀리면 즉시 종료됩니다. 새로운 시험은 10월 20일 이후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시민권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는 한 교사는 문제은행 문항을 살펴보면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새로운 문제 중 일부는 미국 시스템이 구성된 이유와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세금을 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수정헌법 제10조는 왜 중요한지, 왜 대통령은 2번의 임기만 맡게 되는지, 연방 대법원 판사는 왜 종신 임기를 갖는지 등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문제라도 답변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시민권 시험 난이도 향상은 이민자들의 문턱을 더 높이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6개월간 시민권 신청에 대한 승인 거부율은 10%로 바이든 행정부 최근 거부율보다도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민 법원 적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340만여 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중 한인 관련 소송 건수가 5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별로는 캘리포니아가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산하 연방 데이터 분석센터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이민 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관련 소송 건수는 총 509건입니다. 지난해 378건보다 약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민 소송에 연루된 한인 가운데 56명은 구금 또는 체포된 뒤에 석방됐고 4명은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지역 법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 80건, 뉴저지 66건, 조지아 3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이민 소송 중 한인 사례 연령별로 보면 45에서 59세가 1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35에서 44세 91건, 25에서 34세 55건, 60세 이상 4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수십 명의 이민 판사가 해고되고 예산이 축소되면서 법원의 업무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업무 지연으로 체류 허가 결정 등 이민법 관련 소송 전반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이민 소송 적체는 DHS의 불체자 단속 강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비영리 언론기관 미션 로컬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DHS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전 소송권까지 재검토하고 있어 이민 법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ICE에 4년간 7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민심사 행정국 산하 판사들에겐 33억 달러만 편성했다며 판사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 정부 시절 평균 25분 정도 걸리던 이민 심리가 지금은 4시간가량 소요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총 341만 3,337건의 이민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 법원이 51만 9,4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욕이 뒤를 이었습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USCIS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이 인터뷰 도중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생후 3개월때 미국에 온 38세 한인 남성 황태아 씨는 지난 10월 29일 시민권자인 아내 셀레나 디아즈와 함께 LA 이민서비스국 오피스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월 결혼 후 황 씨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고 이날 이민국 방문은 영주권 인터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된 인터뷰는 부부 공동 면담과 개별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황 씨의 단독 면담 직후 IC 요원들이 들어와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과거 황 씨의 주소 미갱신으로 인해 황 씨에게 내려졌던 불출석 추방 명령이 화근이었습니다. 황 씨의 체포 근거가 된 추방 명령은 2024년 5월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황 씨는 첫 결혼을 통해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2021년 이혼 후 주소를 갱신하지 않은 바람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불출석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내렸고 이 시점부터 황 씨는 서류 미비 신분이 됐습니다. 황 씨는 재판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소명했지만 DHS는 주소갱신 의무 위반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황 씨는 임시 유치장에 대기하다 아델란토 이민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7일 황 씨 측이 제출한 추방명령 재심 신청이 승인되면서 법원은 내년 3월 27일 심리 일정을 잡았으며 이에 따라 보석 심리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샌디에이고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2개 로펌에서 최소 9명이 가족 기반 영주권 인터뷰 중에 IC 요원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범죄 기록이 없는 체류기간 초과자들로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해 신분 조정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정부가 민주당이 주지사를 맡고 있는 일부 주에 스냅 프로그램을 중단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지사들은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데이터 공개에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이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캘리포니아, 뉴욕, 미네소타 등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주를 열거하며 해당 주들이 수급자 데이터 공개를 준수함으로써 사기를 근절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할 때까지 연방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무부는 롤린스 장관 발언 이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근무하는 주 정부에 재차 자료 요청을 보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무부 자금을 회수한다는 공식 경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5월 각 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 정보 제출을 명령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을 완료한 지역은 29개 주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개 주 및 워싱턴 DC는 농무부 지시가 불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10월 농무부의 자료 요청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수급자 정보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며 수급자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방침에 주지사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왜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데 집착하나라고 나를 세웠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혜택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냅은 농무부가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월간 식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반액씩 부담합니다. 전국 수급자는 4,200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뉴욕시에 들어서게 될 카지노 설립 장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와 퀸즈 라커웨이, 그리고 와이스톤 브릿지 건너 브롱스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30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게임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어제 신규 카지노 허가 심사에 참여한 3개 후보 사업체 중 3곳 모두에 카지노 설립 허가를 내줄 것을 주 게임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주 게임위원회는 이사회 승인 권고를 따를 전망입니다. 카지노 허가가 승인된 3개 사업체는 발리스, 하드록 호텔 앤 카지노, 리조트 월드 뉴욕시리 등 3곳입니다. 이 가운데 발리스는 한국계 사업가 수김이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카지노 리조트 기업입니다. 월가 출신인 김 씨는 사모펀드 스탠더드 제너럴을 설립했으며 2020년 대형 카지노 업체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발리스 브랜드를 사들이는 등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카지노 사업을 키웠습니다. 스탠더드 제너럴은 현재 발리스의 지배주주입니다. 발리스는 뉴욕시 브롱스의 페리포인트 골프장 부지 끝자락에 복합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플러싱 시리필드 카지노도 승인됐습니다. 뉴욕 매츠의 구단주 스티브 코언이 하드록과 함께 매츠 홈구장에 있는 월레츠 포인트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코언은 이 일대를 스포츠와 호텔, 카지노, 공연장, 쇼핑시설이 모인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카지노 리조트 기업 겐틴그룹은 뉴욕시 퀸스 경마장의 현 리조트월드 뉴욕시리 시설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승인받았습니다. 현재 이곳엔 슬롯머신 등 제한적인 카지노 게임만 허가됐는데 이를 전면적인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이들 3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뉴욕시에 처음으로 라스베이거스식의 대형 카지노 리조트가 들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는 부족한 재정 충당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오래전부터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 일대 신규 카지노 부지 허가를 추진해왔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카지노 3곳 허가에 따른 수수료로만 각 5억 달러씩 총 15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늘 승인된 3개 프로젝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뉴욕 MTA 재정을 충당하고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들이 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시작일이 미뤄졌던 뉴욕주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연료비와 난방장비 구입 지원금으로 가구별 최대 996달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정부는 이번 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하고 신청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주 정부가 운영하고 연방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연료 또는 냉난방 장비 구매에 최대 996달러를 지원합니다. 소득과 노인, 아동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책정합니다. 뉴욕주는 지난달 24일부터 프로그램 접수를 시작할 준비를 했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이 도착하지 않아 접수 시작일을 미뤘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에 접어들며 기온이 뚝 떨어진 만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수차례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고장난 난방장비 수리 등을 위한 긴급 프로그램 운영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방정부가 관련 자금을 주 정부에 제때 지급해야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맨해튼 소셜서비스국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주 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